안녕하세요. 완전정보 부동산 플러스 진행의 장유인입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이후에 시중은행의 금리 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여부는 다음 달에 결정이 되지만 주담대 금리의 바로미터인 코픽스는 3개월 연속 내리고 있는데요.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당국 압박이 이어지는 만큼 은행들이 당장 금리를 내리기도 좀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주담대 계획 중이신 분들은 더 고민이 깊어지실 것 같은데 잠시 후 전문가와 함께 대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의 부동산 주요 이슈들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네, 9월 들어 서울 신축 아파트 시세 독주 추세가 한풀 꺾인 사이에 과천, 안양, 성남 등 경기 남부의 신축 아파트 선호 현상이 두드러집니다. 전문가들은 서울 신축 아파트 시세가 짧은 시간 큰 폭으로 오른 것이 내 집 마련 수요의 탈서울 현상을 부추겼다는 분석입니다. 인천 계양지구에서 3기 신도시 중 첫 본 청약을 실시합니다. 수도권에 거주하고 신혼희망타운 입주 자격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건데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서 재당첨 제한은 10년, 전매 제한 기간은 3년입니다. 예비 대출자들은 고정형이냐 변동형이냐 셈법이 좀 복잡해졌습니다. 금리 인하 시기가 생각보다 빨리 돌아가면서 고정형이 변동형보다 더 낮은 현재 금리 수준이 금세 뒤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나래 기자입니다.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5년 고정금리는 3.61%에서 6.01%에 분포해 있습니다. 변동금리와 비교하면 상단은 0.7%포인트, 하단은 1%포인트나 더 낮습니다. 스트레스 DSR 등 대출 규제 속에서 한도도 상대적으로 더 많이 나오다 보니 최근에 주택담보대출 10건 중 9건은 고정형입니다. 그런데 이런 흐름이 오래 이어지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인하기는 들어갔다고 봐요. 금리가 인하될 때 변동금리는 내려가지만 고정금리는 이미 된 계약이기 때문에 그 금리를 유지해야 되니까 사람들이 현명하게 선택한다면 변동금리 쪽으로 쏠릴 요인이 많을 겁니다. 실제 금리 인하가 이어질 경우 고정형과 변동형의 금리 격차는 축소됩니다. 통상 격차가 0.7%포인트 이상으로 크면 고정형을, 0.2%포인트 내외로 차이가 없다면 변동형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분석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속도입니다. 에는 50bp 정도 차이 나면은 이제 바꿔 탈 이런 인센티브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변동금리 같은 경우에는 단기금리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고 고정금리 같은 건 비교적 중장기금리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제 기준금리 같은 것들이 얼마나 빠르게 내려가느냐가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시시각각 변하는 금리 상황이 고민된다면 주기형 상품을 선택해 3년 후 중도 상환 수수료 없이 낮은 금리 상품으로 갈아타는 방법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SBS 비즈 최나리입니다. 네, 고정형이냐 변동형이냐 주담대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 어떤 게 유리할지 이동주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서 네. 오세요. 자, 변동형 주담대 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가 3개월 연속 떨어지면서 시중은행 금리에도 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했고 이번에 이제 한국도 금리를 좀 내릴 가능성이 커지면서 주담대 금리 변화 그리고 또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좀 자세히 알아봐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아무래도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건 사실이죠. 네. 기대감이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고 특히나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빅스텝을 밟았단 말이에요. 그 신호탄으로 쏘아 올린 게 당연히 우리나라에 대한 금리 인하 압박도 좀 커진 게 아니냐. 또한 국민들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예측을 당연히 해볼 수밖에 없겠고요. 다음 달이죠. 우리나라 이제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다음 달에 결정을 하겠고요. 보통은 둘째 주 목요일쯤에 결정을 하니까 10월 한 10일쯤이면 발표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인하 쪽으로 지금 무게가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이거죠. 지금 현재 은행 금융권에서는 가계대출에 대한 거를 통해서 금융권을 지금 압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리가 떨어지더라도 어떻게 이 주택담보대출 금리 주택담보대출 총액을 잔액을 줄일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관건으로 남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6월 말부터 9월 지금 중순까지 굉장히 많은 금액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 원인은 사실은 금리의 영향도 있겠지만은요 두 가지 측면이 좀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매수자가 좀 늘어났다는 측면도 있고 특히나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을 앞두고 급격하게
대출 신청이 늘어나면서 일시적으로 좀 몰리는 현상도 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반기에 이런 금리 인하가 또다시 잔액과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는 전체적인 주택 거래량하고도 좀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한번 묶어서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다라고 여겨지고요. 자, 그럼 대출 금리가 떨어지면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이것을 막기 위해서 물론 가상 금리를 올리면 될 것입니다. 실제 그러면 이런 현상이 언제 일어났었냐면요. 2014년부터 2017년입니다. 이때 당시에도 코픽스 금리는 굉장히 내려갔어요. 코픽스 금리는 내려가면서 어떤 것을 올렸냐면 은행에서 가상금리를 올렸습니다. 가상금리를 올려서 실질적으로 대출금리는 오히려 지난 3년 동안은 올라가는 이런 현상을 보여준 시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따라서 이번에도 아마 이렇게 은행권들이 압박을 받기 때문에 우대금리를 낮춘다거나 뭐 가상금리를 올린다거나 해서 전체적인 대출금리를 조정을 충분히 할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내가 이제 대출을 신규로 받아야 되는 입장이라면은 전체적인 흐름을 조금 예측을 하면서 앞서 그 뉴스에서 나왔잖아요. 주기형 상품을 좀 활용해 보는 것도 충분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동주 전문가와 함께 부동산 시장의 주요 이슈들 확인을 해봤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친구 추가하시거나 혹은 어플리케이션에서 재테크존 다운로드 받아보시면 참고해 보실 내용들이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동주 전문가가 진행하는 부동산 무료 세미나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일정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부동산 시장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을지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부동산 정보들 이 시간 전해드립니다. 한혜영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자, 재건축 재개발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가 되고 있습니다. 좀 노후된 빌라촌 재개발을 위해서 뉴빌리지라는 신사업이 본격 추진이 되고 있다고 하던데 이제 저희가 보통 이제 모아타운이나 신통기획 같은 경우에는 좀 익숙한데 뉴빌리지 어떤 사업인지 좀 차이를 들어서 설명을 네. 해주시면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네. 먼저 우리가 모아타운과 신촌통합기획에 대해서 제가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두 사업 모두 재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약간의 차이점은 있습니다.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이잖아요. 그럼 가로주택 같은 작은 규모의 사업을 하나의 단지로 모아서 하는 개발 방식인 거고요. 신속통합기획 같은, 그러니까 신통은 예전 뉴타운 재개발 방식을 좀 생각해 보시면 더 쉬우신데, 그러니까 모아타운보다는 좀 더 넓은 범위의 재개발 방식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사업 방식 모두가 기존에 있는 건물들을 모두 철거하고 전면 철거해서 새로 아파트를 짓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 반면에 뉴빌리지 같은 경우는 4층 건물의 저층 주거지에 있는 이 노후 주거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네. 거기에 전면 철거하는 것이 아니라 기반 시설과 뭐 편의 시설과 주택 정비를 패키지로 지원을 해서 좀 더 좋은 환경으로 주거지를 바꾸는 그런 정책이 그런 것이 목적이라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반 시설로는 왜 주차가 좀 열악한 그 한 세대에 한 대 정도의 주차 공급을 확보해주고 또 좁은 도로를 좀 넓히기 위해서 소방 도로를 확보해주고 또 공원을 조성하는 것들이 기반 시설로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편의 시설로는 뭐 CCTV 설치라든지 그 주민의 운동 시설, 또 도서관, 북카페 등 이런 시설들을 좀 더 추가해서 주민들이 좀 더 지역의 편리함을 높이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주택의 정비 지원으로는 자율주택 정비 사업 같은 그 저리 융자나 또 단독 다세대 빌라들을 개량하거나 신축할 때 법적 상한의 용적률을 한 120% 정도 더 상향을 해서 주는 혜택도 있고요. 네. 그리고 주택 정비가 또 잘 되도록 한국부동산원의 밀착적인 지원이 있다는 점도 또 주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네. 결국에는 이 뉴빌리지는 기존에 재개발하는 방식, 그러니까 전면 다 철거하고 새롭게 짓는 방식이 아니라 네. 주거 환경 개선에 좀 초점
초점을 맞춘 그런 사업이라는 점에서 좀 큰 차이가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모아타운, 신속통합기획, 누빌리지 모두 재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방식과 적용 대상과 지원하는 내용에서 좀 차별화된 접근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좀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이제 주거 환경을 개선을 하면서 이제 네. 결국 아파트가 되지 못하는 그 빌라촌을 좀 현대적인 빌라촌으로 바꾸겠다라는 네.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기존의 재개발 사업이랑 좀 비교를 했을 때 그 투자 가치에도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는 맞아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정부는 올해 말까지 지금 네. 30곳을 네. 선정해서 누빌리지 사업을 지금 추진하겠다고 하고 계획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투자 가치만 놓고 본다면 네. 우리 일반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분명한 가치의 변화를 가져오는 거는 분명하잖아요. 근데 이 누빌리지 사업 같은 경우는 환경을 개선하는 정도에만 그치기 때문에 가치 상승은 당연히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일정 부분 주거 환경을 개선을 하긴 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가치 상승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일반 재개발 사업처럼 약간 큰 변화의 가치 상승은 없을 거라고 그쵸.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투자처로서의 매력은 기존 재개발 사업에 비해서 다소 부족하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일단은 그 빌라 시장 그 인근에 인프라가 확충이 되는 네,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서 그렇죠. 요즘에 사실 빌라 수요가 좀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이러한 지금 뉴빌리지 사업으로 인해서 빌라 시장이 활성화될 수도 있을까 하는 기대감 역시 좀 있는 상황입니다. 이 네, 부분 네. 어떻게 보실까요? 과거에 우리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든지 도시 재생 뉴딜 정책이 있었거든요. 그때 국비와 지방비를 지원받아서 지역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서울의 창신동, 가리봉동, 해방촌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됐었는데요. 이 지역들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되었을까를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네. 이 지역들이 지금 다시 개발을 추진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예전 지역 그대로 기존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거든요. 이 특히 4층 이하의 저층 주거지에 있는 이런 지역들은 역가의 거리도 좀 멀고 네. 그리고 구릉지 같은 입지적인 한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인프라를 개선한다고 해도 태생적으로 크게 수요가 늘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환경인 개선이 일부가 돼서 일부 수요층을 끌어올릴 수는 있겠지만 지역적인 특성상 큰 폭의 변화는 어렵다는 의미이고요. 네. 따라서 이 뉴빌리지 사업이 빌라 시장에 활성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보기는 좀 힘들고 주거 환경만 좀 개선이 되기 때문에 주거의 만족도를 다소 올릴 수 있을 정도로만 생각하시는 게 맞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주거 만족도는 당연히 높아지겠죠. 네, 이제 네, 말씀 네. 주신 것처럼 수요가 네. 한계적이기도 하고 네, 네. 큰 폭의 변화가 아니기 때문에 좀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활성화에 조금 제한이 있다 이렇게 봐주신 건데 네, 네. 근데 이제 지금 정부에서는 좀 빌라 시장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또 최근 또 아파트 값이 너무 비싸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빌라를 매입을 네. 했을 때 세제 혜택을 주기도 하고 그리고 청약을 했을 때 무주택을 인정을 한다거나 네네. 이러한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그래도 또 이제 빌라 시장 활성화에 대한 또 어떤 조금의 네. 또 기대감을 또 가져볼 수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거는 네. 또 어떻게 보실까요? 네. 우리가 우선 110 대책을 보시면은 네. 전용 60제곱미터 이하의 그러니까 서울과 수도권에는 매매가 6억 이하, 그 지방 3억 이하의 주택, 다세대 주택을 구입을 할 때 네. 우리가 취득을 할 때 취득세 산정을 할 때 제외해 주는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 혜택이 2025년 12월 말까지였는데 최근에 발표된 그 88주택 공급 대책에서 2년을 더 연장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2027년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고요. 또 많은 분들이 앞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청약을 준비하면서도 빌라를 매입하고 싶은데 그렇죠. 주택 수에는 들어가지 않는 그런데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네. 근데 현재 지금 그런 기준이 60제곱미터 이하의 공시지가 1억 6천 이하거든요. 그럼 사실상 서울에서는 원룸 아니면 작은 투룸 정도만 그러네요. 해당이 제한이 되거든요. 있네요. 네. 근데 이거 역시 88 대책에서 전용 85제곱미터 이하의 네. 공시지가 5억 원 이하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네네. 그렇게 되면은 공시지가 5억 이하면 사실상 실거래가는 6억, 7억, 8억 정도 되기 때문에 네. 효과는 좀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추가로 또 88 공급 대책에서 6년 단기 임대 등록을 빌라에 네. 도입하겠다고 발표했거든요. 네. 그 역시 다세대 주택에 대한 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굉장히 좋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근데 문제는 청약시에 지금 해주는 인원 정책 같은 경우, 그러니까 공시지가를 5억으로 높이는 인원 정책은 법 개정 사항은 아니고 규칙 사항이기 때문에 그냥 실행은 확실하게 보이지만 세제 혜택이라든지 이런 단기 임대 등록 같은 경우에는 법 개정이 통과돼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이는 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다세대 주택의 시장을 활성화하려고 하면 현재의 정책뿐만 아니라 좀 더 적극적인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면밀히 분석하고 이에 맞는 제도적인 보완이 이루어져야 시장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네. 지금 말씀 주신 혜택을 나무 이제 88 대책 이후에 빌라 네. 시장이 조금 살아나고 있다라는 이제 기사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던데 네. 조금 더 적극적인 대책 그리고 조금 더 실효성 있는 대책이 좀 더 필요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고요. 한혜영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